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요, 이번 주 뉴욕 증시를 빠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강력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금리 상승 부담감에 발목이 잡혀서 대체로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금리 상승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플레이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레이션이 뭘까요? 리플레이션이란 경제가 안 좋은 상황, 실업자가 넘치고 공항이 멈추고 하는 그때 정부가 신용을 낮추고 화폐를 살포해서 경제 활동을 자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인플레와 리플레 차이가 뭔가요? 약간 시간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리플레이션은 경제가 안 좋고 부양책을 쓰고 이게 바로 동시 패션에 진행되는 거를 리플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인플레이션은 조금 시간차를 둬서 그런 리플레이션이 조금 지나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상황 속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왜 지금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플레이션이다 라고 주장하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요, 정치, 경제, 보건 3박자가 짝짝짝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 신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고, 이게 만약에 경제 회복의 약발로 이제 생명을 다할 것을 염려하여 바통을 이어받을 3조 달러 인프라 추진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경제 쪽은요, FED에서 금리 지금 초저금리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여러분, 금리 인상은요, 먼 훗날의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막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백신이 개발됐고 지금 접종이 진행 중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쓰겠다고 버티던 미국인들이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안 좋은 상황,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되고 경기도 아직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상태는 미국이 돈을 때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는요, 단순히 그들의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 구멍가게 같은 작은 금융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전망하는 내용들을 봤더니 걔네들도 괜찮다고 보더라. 그런데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곳에서 보는 거는 인플레이션이냐 리플레이션이라는 걸 보는 것보다도, 자,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질 거예요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7.5%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여러분, 올해요, 2분기에서 3분기에는요, 미국 경제가 10% 이상 급등할 수 있어요 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JP 모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미국 경제는 V자 경제 회복할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부양책을 쓰고 있고 이렇게 백신 접종하고 이러면서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할 거기 때문에 미국의 회복세가 중국을 앞지를 것이다. 즉, 미국은 엄청난 저력이 있는 국가다 보니 처음에는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트럼프가 주장했던 그 코로나19가 전 미국을 힘들게 했지만 저력 있는 미국은 돈을 찍어내고 백신 개발을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급하면서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7.6%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대세 상승론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미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증시는 뭐라고요? 예, 경제는 뭐라고요? 심리고요. 이놈의 심리는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V자 반등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미리 그 재료를 갖다가 막 씁니다. 가부를 해서 막 씁니다. 산책하는 강아지가 저 앞으로 빡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산책하는 강아지의 그 줄을 들고 있는 실물 경제, 그 견주가 과연 얼만큼 잘 그 심리적으로 떨어진 갭을 메꿔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미쓰리는 그 견주가 잘 따라가기보다는 너무 주변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2월 22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이랑 그다음에 국제 유가 맛집 돈다방 미쓰리에서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나 플러스된 요인을 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선 뉴욕 증시는요. 2월 22일 월요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대부분 혼조세라는 게 뭐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 S&P 500이 뭐 소폭 하락, 나스닥이 소폭 상승 이렇게 그 3대 지수가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끝내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날은요.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 S&P 500은 소폭 하락, 그런데 나스닥은 2.46%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은 급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미국 뉴욕 주식시장 꼼꼼하게 점검해 보면은요. 호재 한번 점검해 볼까요? 바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시카고 연방은행의 1월달 전미활동 지수 작년 12월에는 0.41이 나왔는데 이번 1월달 지표는 0.66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1월달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 대비 0.5% 증가한 110.3을 발표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선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가 잘 나왔을 때 그래, 드디어 이제 미국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구나. 미국은 저력이 있구나라고 좋아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준선이 어디냐면요.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과연 실행이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때 여러분 그거 1조 9천억 달러 그 부양책 합의 안 해주면 그 쌍욕을 누가 먹으려고요. 그거는 될 겁니다. 라고 제가 거의 확답해드리면서 확신해드리면서 제가 계속 인플레이션을 걱정했죠. 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거 무조건 가결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가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특히 고용지표라든가 뭐 이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거봐 이거 부양책 해야 될 것 같지? 이렇게 부양책을 집행시키는 데 힘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키우고 있는 우리 행운이 강아지도 아마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진행할 거라고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1조 9천억 달러가 과연 부양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우려는 이제 증시에서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관심이 바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온 겁니다. 어머,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도 이제 될 거고
그런데 그게 벌써 지금 의회에서 진행되기 전에 경제 지표가 또 이렇게 잘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든 관심은 바로 미국의 국채 금리에 있는 겁니다. 자, 부양책은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이냐면요. 제가 2월 27일 안에 미국 하원에서 통과될 거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 중이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말에 따르면 3월 중순 정도에 상원까지 완전히 이제 뭐 결의를 끝낼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부양책 진행 상황은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당연하죠. 그리고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부양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민주당 하원에서 법안 최종 통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원에서 법안 최종 통과되면 이제 3월이잖아요. 이제 또 상원에 가서 상원 붙잡고 또 통과시키자마자 통과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약간 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겠죠. 그럼 이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은 이미 하원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통과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 주말 이후에 즉 3월로 넘어가면 또다시 한번 증시에서 정말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정말 이 부양책 통과시킬까? 또 막 브레이크 걸고 막 딴지 거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은 계획표상으로는 3월 중순까지 플랜을 갖고 있는데 이미 점점 힘은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증시 호재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나스닥이 2.46% 하락한 이유는 바로 금리차 변화 때문인 거죠.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확대가 됐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장기 금리가 상승하고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건 바로 눈에 띄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경기가 회복됐다는 신호네 이겁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가 장중 1.39%까지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제 장 후반 이후에는 1.37%까지 다소 진정이 됐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1.34 뚫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미국의 장기금리, 즉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진입을 했고 장단기 금리차, 2년물과 10년물 금리차가 지금 4년 만에 최대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네. 즉 그 얘기는 바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니까 금리가 인상될 거고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땡겨 쓰고 해야 되는 판에 조달 비용이 커지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네. 조달 비용이 많이 들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질 텐데. 그래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한 겁니다. 이게 뉴욕 증시입니다. 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럽 증시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범유럽,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하락했고요. 영국은 3월 초에 애들 학교 등교 시작하겠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봉쇄를 완화해 가겠다. 최종 목표는 6월 달까지 모든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여러분? 그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코로나19의 종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영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월 말로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처럼. 독일 같은 경우도요. 봉쇄 완화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 유럽도 백신 접종 잘 진행되고 있죠. 게다가
이 백신 효능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았더니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든다든가 또 백신을 맞고 발생되는 부작용도 예상보단 그렇게 크지 않다더라. 즉 지금 전 인류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실험이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럽도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8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걸 보고 여러분 금리 인상 먼 미래의 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ECB도 라가르드 ECB 총재가 여러분 ECB가 지금 상승하는 차입 비용 즉 금리를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상에 좀 이렇게 힘을 좀 빼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전문가들은 리플레이션이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레이션이냐 인플레이션이냐의 차이는 정말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한 끗 차이고요. 예,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 선을 긋기에. 누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누구는 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 2021년에 화두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웃기는 거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저기 여러분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 금리를 좀 이렇게 인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시중 금리가 이렇게 술렁술렁 거린다고 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분 금리 인상 안 할 거라니까요. 왜 이래요? 라고 주장을 해도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에 풀린 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막 그냥 물가 같은 것들을 막 움직이게 하고 물가를 움직이는 것 전에 이미 사람들의 심리를 막 등 떠밀어가지고 정말 연준이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굳이 등 떠밀려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아도요. 연준이 아무런 얘기하지 않아도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뭔 얘기라고 얘기해도 지금 국채금리가 술렁거리잖아요. 즉 연준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미 사람들 심리 속에서 이 국채금리의 심리는 이 금리는 벌써 많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리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그냥 우리가 안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 안 좋다. 자, 최면을 걸어. 레드선. 경기 안 좋은 거야. 잠깐 경제 지표 잘 나왔는데 그거 무시해. 아직까지 경제 안 좋아. 경제 안 좋으니까 계속 돈 풀고 있는 거고. 금리 계속 올리지 않을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자기 체면인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이야. 뭔 개소리야. 야, 미국 고용 지표 봐봐. 부진하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리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의 지금 논쟁이 시장에서 상당히 좀 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좀 뒤로 하고 국제유가 맛집 돈다방 미쓰리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 아주 기발한 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제가 앞서 방송에서 국제유가를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아주 단순해지십시오. 국제유가 상승 요인, 국제유가 하락 요인 이거 다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하시면 된다. 공급 부분, 수요 부분, 공급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 요것만 점검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국제유가가 61달러까지 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59달러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 3일 연속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은 WTI가 배럴당 3.8% 상승해서 다시 61.49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날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요. 지난주 금요일 국제유가가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국제유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지난번 텍사스 한파로
정유시설이 가동을 못했다. 뭐 정전이 됐던, 뭐 한파로 인해서 뭐 어떤 그 시설의 피해를 봤던, 그래서 가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파가 끝나서 텍사스 유전 시설이 가동이 된다. 이 소식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날 나온 얘기 뭐냐면 텍사스 한파로 정전되고 손상된 송유관 등 파손시설 정비와 이 전력 문제 때문에 가동은 하지만 그렇게 빠른 시간에 생산량을 딱 증가시키진 못할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그랬죠? 국제유가 부분에서 국제유가가 너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국제유가를 좀 올릴 방법이 없을까? 그랬을 때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경기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 수요가 막 증가될 거예요. 이런 얘기보다는 그건 뭔가 큰 흐름의 움직임이라면 정말 중동 지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이 그냥 총 하나 이렇게 달그닥 거렸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것도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송유관에 금이 갔네요. 송유관에 구멍이 났네요. 금도 안 가고 구멍도 안 나면 세상에 송유관이 오염됐어요. 거기 죽은 똥파리가 한 마리 들어갔어요. 그거 청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유관을 스톱시키고 청소하는 바람에 공급 차질 우려감,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대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린다고 했잖아요. 이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그 이유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직 국제유가가 크게 뺄 생각은 없는 겁니다. 왜 국제유가를 크게 뺄 생각이 없느냐 하면요. 그것도 누가 국제유가를 크게 뺄 생각이 없냐면 산유국들이거든요. 왜? 이제 조만간 오펙 회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심도 있게 다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미쓰리가 얘기했던 대로 정전돼서 파손돼서 가동이 못 됐던 정유시설이 다시 가동된다. 송유관도 손상됐다. 그거 송유관 그거 며칠이 걸려가지고 그거 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 2주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요, 제가 그동안 국제유가를 봤는데 최소 2주 안 걸립니다. 네. 자, 3월 3일 날 오펙과 공동강요감시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여러분 지금 산유국들이 국제유가를 뺄 생각이 없어요. 아직은요. 예,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국제유가에 대한 팁을 하나 더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란이요. 산유국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은 이 회의에 그동안 지금 몇 년 동안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미국이 제재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이란이 원유 수출해요 안 해요? 공식적으로는 못합니다. 원래 이란이요. 2018년 4월 달에 이란이 원유를 얼만큼 수출했나 봤더니 하루에 250만 배럴이나 수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 제재로 인해서 작년 중반까지 이란이 수출한 원유를 보면 일평균 20만 배럴, 그러니까 2018년도에 했던 250만 배럴보다 지금 거의 10배가 넘는 양을 지금 수출을 못하고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가요, 이번에 이 오펙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 초반에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여러분 뉴스를 보면 한국 정부가 동결됐던 이란 석유 자금 이전에 합의를 했다고 이란에서 밝혔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동결됐던 이란 석유 자금 이거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요? 못 풀어요. 이거 미국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이란 뭐 그 혁명 수비대가 우리나라 선박을 억류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만하게 개똥참외라고 미국을 건드리지 못하고 미국의 우방국인 대한민국 선박을 건드려서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넣었죠.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우리나라 선박을 압박한 이유가 억류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이 대한민국, 니네 미국한테 가서 좀 빌어봐. 우리 좀 이게 좀 해달라고. 이래서 돌려치기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란은 이 석유 자금 이전에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아직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되게 말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거 미국이 그래, 야 해줘라 그러고 해서 저는 이전 합의해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우리 정부가 뭐 잘못했다 이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왜 이런 이해가 왜 나왔냐면 이번에 3월 3일에 열리는 오펙 회의에 이란이 지금 몇 년 만에 참석을 합니다. 자, 이란 입장에서는 그동안 원유를 제대로 많이 수출하지 못해서 원유 재고 많이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 오펙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들이 생산해서 판매하는 만큼 자기네들도 팔아가지고 돈을 좀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미국이 왜 이거 우리나라 통해서 이란 석유 자금 이전 합의해주라고 했겠습니까? 이란 다독거려서 핵합의 복원 협상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란도 그래? 알았어. 뭐 그럼 우리가 한번 회의 한번 참석해서 유가 시장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참석한다고 하는 거고 지금 미국과 이란은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참 묘한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 이란이 우리 우라늄 농축 온도 올릴 거다? 이렇게 뭐 큰 소리 뻥뻥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요. 아이고 세상에 저 이란이 또 그냥 미국한테 또 그냥 한판 뜨려고 그냥 저것들이 또 그냥 개기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이란이 이렇게 우라늄 농축 온도를 올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협상하기 전에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지른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협상의 법칙이에요. 아, 미국이 우리와 얘기할 생각이 있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을 쪼아가지고 한국 배를 억류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것들이 이렇게 풀어주네. 우리랑 얘기할 생각이 있네. 그러면 알았어 미국 고마워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핵합의 이거 복원할게 라고 하면은 이란은 똥멍청이에요.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차피 그래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어 라는 판이 짜지면 이란은 더욱더 강하게 나가서 미국한테 원하는 바를 끌어내는 거겠죠. 지금 이란이 저렇게 우라늄 농축 농도 올리겠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핵 위기 위해서 야 미국 니네 제재 풀어줘야지. 안 풀어주면 이거 우라늄 온도 올릴 거야? 라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니즈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국제유가 팁이라고 했잖아요. 미쓰리가 오늘 생각했을 때 제가 앞서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국제유가 적정 가격이 한 뭐 50달러 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국제유가 뭐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쭉 정리해 드렸는데 자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핵을 들고 있는 북한보다는 이란이랑 얘기하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좀 원활하니까 잘 이렇게 이란 궁뎅이 풍풍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이란도 정상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고량 판매할 거고 생산할 겁니다. 자 그건 뭡니까 여러분? 생산량 증가, 즉 공급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지금 국제유가 시장 산유국들은 국제유가를 당장 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석유간에 뭐 손상됐니 뭐하니 이런 정말 글짓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국제유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냐 하면 지금 국제유가가 뭐 아무리 뭐 70달러까지는 못 갔다고 해도
예전에 즉 20달러 갔을 때보다는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산유국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좀 어떻게 증산량, 즉 그동안 감산하고 있는 그 감산의 양을 줄이겠다고 이번 회의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 산유국들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뭐 사우디가 자발적인 감산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산유국들이 감산을 열심히 잘 이행하던 그 감산량을 줄이고 감산을 줄이겠다는 거는 증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란까지 이제 산유량을 늘리고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공급량 초과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아유 미쓰리 경제가 좋아지면 수요가 많아지겠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단순하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국제유가는 제가 계속 짚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국제유가를 체크했을 때, 아, 지금 미국과 이렇게 되는구나. 3월 3일 날 이란이 이 오펙 회의에 참석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그림을 그리시면서 시야를 넓게 가지시고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증시 전문가들이 뭐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박스권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정말 3,000포인트 근처까지 다시 내려갈지 몰랐거든요. 자, 우리나라 오늘 2월 23일 증시 왜 빠집니까? 달러가 강세거든요. 달러가 살짝 강세로 돌아섰거든요. 왜요?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보실 때 비트코인이 왜 처음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또 다음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좋아요, 응원의 댓글, 구독하기, 예, 미쓰리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에너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